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민법편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불법행위 유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 특별법인 제조물 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물 점유자의 책임인데요. 자, 이거는 우리 민법 75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759조에서는요,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이라는 제목 하에서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이렇게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요, 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의 점유자, 보관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동물의 점유자 또는 보관자의 책임, 요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서 중간 책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중간 책임의 일유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동물의 소유자는 여기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동물의 소유자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 이것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근거 규정인 민법 750조에 의해서 해결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법 규정에서는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 동물하고 가축하고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입법 내에 따라서는 이 동물하고 가축을 구별하는 그런 어떤 입법례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책임 성립의 요건입니다. 자, 책임 성립의 요건인데 첫 번째가 이 동물이죠, 동물. 동물이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손해를 가한 경우인데, 식물이 아닌 것 다 동물이죠. 식물이 아닌 것은 다 동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주로 문제되는 것은 가축이겠죠. 그러나 가축이 아닌 경우에도 그 동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포함이 되는데, 가축인 경우에는 어떤 주의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경감되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식물 아니면 다 동물이니까, 식물 아닌 것에 해당되는 거는 다 이렇게, 식물 아닌 것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줬다라고 했을 때는 759조의 이 규율 대상이 된다라고 볼 것인데, 사실 그렇죠. 우리가 엄격히 구분해보면 동물, 식물 말고도 또 있는 게 있죠. 미생물 같은 거, 박테리아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 라고 할 때는 759조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 이건 또 하나의 어떤 요건이다라고 이야기할 건데,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 이때는 인적 손해, 물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라고 할 때 동물의 어떤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타인에게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동물이 어떤 전염병이 걸려 가지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재산 등에 손해가 이렇게 가하게 되었다라고 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다시 759조의 문제가 아니고 750조의 규율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물의 어떤 동작에 의해서 손해가 이렇게 발생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작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동작도 이렇게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러나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동작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관련 사례를 보면, 이 철길에 소가 가만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소를 발견하고, 기차를 급하게 이렇게 정지를 시켰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차가 전복이 되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의 행위 자체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 동물의 독자적인 행위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동물을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손해를 가하게 이렇게 했다면, 자 그런 경우는 동물의 어떤 동물의 어떤 독립한 행동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 행위한 사람은 그 훈련시킨 사람이겠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759조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립 요건으로서 이 면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을 보관함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주의를 가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면책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의무의 정도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아주 그냥 개 같은 걸 생각하더라도 작은 어떤 집에서 애완용이냐, 아니면 아주 큰 도사견 같은 경우냐, 그런 거에 따라서 주의 의무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상 책임자입니다. 배상 책임자. 배상 책임자인데, 요게 759조 1항에서는 동물 점유자로 이렇게 나오죠. 점유자로 나오고, 그 다음에 759조 2항에서는 보관자입니다. 보관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요때 이제 이 점유라는 이야기 나왔을 때, 요것도 직접 점유냐, 간접 점유냐, 또 간접 점유자도 포함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견해 대립은 있습니다. 크게 어떤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어쨌든, 점유자, 그 다음에 보관자, 요 두 사람이 다, 그 배상 책임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점유자하고 보관자, 이걸, 각각 별개로 볼 것이냐, 동일 인물로 볼 것이냐, 다시 말해서 759조 1항에서 규정하는 게 759조 그 2항과 비교해 볼 때 759조 2항은 그냥 단순 주의 규정이냐, 아니면 759조 2항도 특별히 의미가 있는 규정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견해 대립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요 두 가지를 다 나누어 본다. 두 사람 자체가 각각 별개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에 의하면 어쨌든 동물 점유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동물 점유자가 이 동물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운송을 의뢰를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운송인 등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보관자 아니냐라고 봐서 점유자 보관자가 각각 다른 식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점유자 보관자 이걸 동일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만은, 점유 보조자 같은 경우는 동물의 점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유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겠는가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59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동물 점유자, 보관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750조에 의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점유자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소유자, 보관자 이런 사람들이 이 피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손해를 배상했다라고 할 때, 어떤 결함 있는 동물, 이 동물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 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논리적 규결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걸 만들어 놨는데, 우리에다가 동물을 넣어놨는데 우리가 부실해가지고 이렇게 동물이 탈출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한다면 그 우리를 제작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전국적으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물 점유자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제조물 책임입니다. 제조물 책임. 자, 이 제조물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는 그런 어떤 불법행위 책임의 일유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인데요. 이것은 그 시장에 유통된 어떤 상품에 결함이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상품의 이용자나 제3자가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런 어떤 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결함 상품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그런 책임을 지우는 제도가 제조물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는 공급자 책임이다, 또는 생산자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조자나 판매자들이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예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인데, 사실 이 제조물 사고라고 하는 거, 요거는 실제로 그렇죠. 물건 자체의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그 후속적으로 발생하는 또는 결함으로 인해서 이게 손해가 확대되는 이런 경우들이 자주 이렇게 발견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라고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피해자들이 불특정의 다수인일 수 있다는 것, 그런 점들이 이 특성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해자도 어떻게 보면 여러 명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조자뿐만이 아니고 소매상이라든지 또는 중간도매상이라든지 또는 수입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관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제조물 책임이 문제되는 어떤 이런 경우에서는 결국은 과실 자체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기보다는 어떤 결함이 있는 물건을 유통시켰다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우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제조물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과실을 제조자나 판매자 등의 어떤 과실을 묻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렇죠. 요즘 같은 사회에서 어떤 물건을 갖다가 제조한다라고 했을 때 관여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조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기업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서 제조자 등의 어떤 과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증해 가지고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종국적으로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감수하라 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제조물 책임 영역에서는 이 과실이라는 부분이, 과실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요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제조물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종래에도 이 제조물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책임이 근거로서 이 계약 위반이다, 다시 말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이론 구성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론 구성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제조물 책임법을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일종의 위험 책임 정도로, 다시 말해서 무과실 책임 정도로 이렇게 제조물 책임을 이론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이 제조물의 어떤 제조 단계라든지 또는 이 유통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거래뿐만이 아니고 국내적인 유통 시장 자체도 이렇게 확대되는 이런 과정에서 종래의 어떤 계약 책임이라든지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조물 책임만 특별히 따로 떼가지고 특별법으로 이렇게 규율하는 이런 어떤 입법례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1년 1월 12일 법률이죠.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이 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조물 책임에서는 어쨌든 제조물의 어떤 결함으로 인한 어떤 손해 발생입니다. 그래서 이 제조물 책임에서는 이 결함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결함이라는 용어하고 또 구별을 해야 될 개념이 이 하자란 개념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결함이라는 개념, 이 하자란 개념, 이 두 가지가 이 경우에 따라서는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구별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어떤 이런 경우가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뭐 하자다라고 했을 때는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걸 우리가 당장 이렇게 염두에 그 연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결함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제조물 책임법에서의 이 그 책임의 어떤 근거가 되는 그런 요소가 결함이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 결함이 뭐냐, 막 이런 게 이제 그 개념부터가 어머닐 수 있는데요. 우리 제조물 책임법 2조에서 이 그 결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 막 이런 것들 다 결함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결함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하자 이야기할 때는 보통 그 하자는 상품성이 결여된 거, 뭐 그런 거를 우리가 하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결함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결여된 거, 뭐 그것을 우리가 결함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자다라고 판명되었을 때는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다는 것, 결함이 문제되었을 때는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뭐 그런 것들도 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결함에 대해서 먼저 우리 제조물 책임법에서의 규정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요. 우리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이 결함을 여러 유형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설계상의 결함입니다. 자, 결함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제조물 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먼저 이 설계상의 결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말로 우리가 구조상의 결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제조물의 설계 단계에서 당시, 그러니까 제조물의 설계 단계에서 당시의 그 기술 수준에 비추어 봐가지고 이미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설계상의 결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당시 기술 사정에 비추어 봤을 때 어쨌든 뭐 품질이 좀 떨어지는, 뭐 쉽게 또 파손이 가능한 그런 브레이크를 갖다가 자동차에 장착을 했다든지, 또는 뭐 당시 어떤 법률 기준에 비추어 봤었을 때 그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어떤 품질의 그 설계가 이루어진 경우, 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설계상의 결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제조물 책임법 그 2조 2호에서는 다시 또 이게 설계상의 결함에 대해 가지고 다시 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서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합리적인 어떤 뭐 대체 설계, 합리적인 대체 설계가 없는 것, 요게 이제 설계상의 결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인데, 우리 판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합리적인 대체 설계가 없는 것, 요것을 설계상의 결함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주 그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상의 그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와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 회피의 가능성, 대체 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 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해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어떤 태도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지금 여기서 설계상의 결함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전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 없다와 관련해서 판단 기준이 되는 어떤 그런 여러 요소들, 그런 요소들을 나머지 다른 유형들의 어떤 결함을 판단함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기준으로서 이렇게 삼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제조물 책임법이 특히 최근에도 문제됐던 사안들은 주로 자동차 급발진 사고들, 그런 경우들에서 많이 지금 그 제조물 책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줄곧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조물 책임법상에서 나열되고 있는 그런 결함의 유형 중에 하나로서 급발진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뭐 우리 법원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결함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입장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견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설계상의 결함, 합리적인 대체 설계가 없는 경우, 뭐 그런 경우가 설계상의 결함이다라고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조상의 결함입니다. 자, 결함의 유형을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제조물 책임법 제2조 2호 그 가목입니다. 거기에 보면 또 이 제조상의 결함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가공상의 주의 의무의 이행 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기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설계상의 결함은 없는데 설계대로 제대로 이렇게 제작이 안 됐다는 거죠. 제조 과정에서. 그런 경우를 제조상의 결함 또는 제작상의 결함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요거는 이런 제조상의 결함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 어떤 제조물마다 각각 별개로 이렇게 발생하는 어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통상은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이 이렇게 투입이 된 경우라든지 또는 설계에 일치하지 않는 그런 어떤 흠 있는 부품들이 이렇게 장착된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제조상의 결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결함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제조물 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으로는요, 표시상의 결함이라는 게 있어요. 표시상의 결함. 자, 요 표시상의 결함과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 제조물 책임법 2조 2호 다목입니다. 거기에서는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자가 어떤 제조물의 어떤 사용 방법 등과 관련해 가지고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를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시상의 결함이다 또는 설명 감독상의 결함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표시상의 결함이라고 하는 거, 지시 감독상의 지시상의 결함 또는 설명 감독상의 결함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약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일종의 어떤 부수 업무의 유형으로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표시상의 결함이다라고 했을 때도 이것도 소극적인 표시 결함과 적극적인 표시 결함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시상의 결함 중에서 소극적인 표시 결함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거는 제품의 어떤 결함에 대해서 적절한 표시를 하지 않은, 표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이런 경우다라고 우리 보통 설명하는데, 보통 의약품 같은 거 제조한 입장에서는 이런 의약품 자체가 이런 특이 체질에 있어 가지고는 이런 어떤 부작용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표시 결함이다라고 보는데, 그런 어떤 소극적인 표시 결함은 제조자에게 의무 부담되는 그런 어떤 의무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표시 결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표시 결함. 요거는 제품의 결함 자체를 은폐를 한다든지 또는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적극적인 표시 결함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는 제조업자 이외에도 유통과 관련돼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유통 관여자들, 수입업자들 이런 사람들도 함께 의무 부담되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표시상의 결함과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 법원에서 어떤 경우에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라는 것을
그 판단하는 기준 등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전에 제가 설계상의 결함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요소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이렇게 열거하면서 표시상의 결함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결함이다라고 했었을 때 또 하나 그 분류를 할 수 있는 게 개발도상의 결함이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개발도상의 결함. 흔히 이 개발도상의 결함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 특히 그 신제품의 경우에 그 고도의 어떤 그 기술이 요구되는 어떤 그런 제품들에서 많이 이렇게 문제되는 경우들인데, 제조물 자체가 출하할 당시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에 의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아울러서 또 피할 수도 없는 뭐 그런 결함들을 우리가 개발도상의 결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제조물이 제조될 당시에 결함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체를 그 당시 최고 수준의 기술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런 결함들이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걸 갖다 피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죠. 뭐 이런 정도의 그 상황이 되는 것, 뭐 그런 경우를 그와 같은 유형의 결함을 개발도상의 결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어떤 그 개발도상의 결함으로 인한 불이익, 다시 말해서 뭐 피해자의 피해, 뭐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피해자가 감수를 해야 되고 이 제조자가 면책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이 개발도상의 그 결함과 관련해 가지고는 주의할 내용인데, 뭐 다른 말로는 우리가 개발도상의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개발도상의 위험에 대해 가지고는 어쨌든 뭐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자가 면책될 수 있다라는 것, 뭐 그런 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2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발도상의 결함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주의할 내용은 우리 제조물 책임법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제조자의 관찰 의무란 게 있어요. 제조자의 관찰 의무. 이 관찰 의무가 뭐냐? 일단 제조자는 제조물을 이렇게 유통시킨 뒤에도 어떤 그 제조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이렇게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관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조물 책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어떤 개발도상의 결함이 인정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개발도상의 결함에 대해서는 면책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조자가 관찰 의무를 위반한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한, 어쨌든 위험성이 있는 어떤 제조물, 그 뭐 최신 기술을 가지고도 이렇게 결함 자체를 알 수 없는 뭐 그런 유형의 결함을 가진 제조물을 이렇게 출시를 하고 났다 하더라도 그 어떤 그 제조물로 인해서 뭐 어떤 그 후속적인 어떤 위험성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또 이런 내용들을 꾸준히 이렇게 관찰해야 된다는 것이고, 나중에 뭐 그런 위험들이 제조 당시에는 몰랐는데 알 수도 없었는데 그걸 갖다가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결국 그 물건들을 다 이렇게 회수해야 되겠죠. 뭐 그런 식의 어떤 의무를 우리가 제조자의 관찰 의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개발도상의 결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 개발도상의 결함은 주로 그 신약 개발 뭐 그런 경우에 많이 문제가 되는 그런 결함의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유통 과정상의 결함이라는 게 있어요. 유통 과정상의 결함. 자, 이 유통 과정상의 결함은 제조물 자체에는 뭐 하등 뭐 결함이 없어요. 결함이 없는데 이게 이제 유통 과정에서 뭐 판매 단계겠죠. 뭐 그런 어떤 판매 단계에서 제품 자체에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 물론 뭐 판매 과정, 그 유통 과정에서 뭐 잘못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그 판매 과정에서의 어떤 그 유통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해서 안전성이 결여된 어떤 이런 제품으로 변질되는 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상정을 해볼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통상은 제품의 보관자라든지 판매자 등과 같이 이 어떤 유통 과정에서 결함을 야기한 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이런 어떤 유통 과정상의 결함 개념도 도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런 그 결함이다라고 했을 때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그다음에 개발도상의 결함, 유통과정상의 결함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제조자를 면책시키는 뭐 이런 어떤 결함의 유형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제조자 입장에서는 항상 제조물 자체가 어떤 위험성을 나중에 나타낼지 또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을 주의 깊게 이렇게 관찰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어떤 제조물로 인해서 어떤 그 위험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렇게 그런 제조물 자체를 갖다 이렇게 회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수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거를 회수를 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전국적으로는 그로 인한 어떤 책임들을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상 우리가 제조물 책임이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뭐 그 제조물 책임의 규율 대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결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제조물 책임법이 근거가 됩니다만은 사실은 이 제조물 책임을 또 규율함에 있어 가지고 법리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게 무과실 책임적인 것으로 제조물 책임법을 도입한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적인 것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들을 잠시 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조물 책임과 관련해서 종래에는 이 계약 책임적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어떤 그 시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불법행위 책임.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론 구성하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지금 무과실 책임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계약 책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결국은 결함 자체를 하자로 보는 거죠. 하자로 봐가지고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다든지 또는 하자로 보지 않고 뭐 불완전 이행이다라고 봐가지고 그런 어떤 그 결함으로 인해서 확대된 손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었을 때는 뭐가 문제냐면 실제로 그 어떤 그 제조자하고 실제 최종 이용자하고 사이에 계약 관계가 없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최종 이용자 입장에서는 제조자한테 책임을 못 묻는 뭐 이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계약 책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 책임과 비교해 봤을 때 다소 그 고의과실의 입증이라는 측면에서 피해자한테 유리한 점이 있지만 또 계약 책임을 지속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불법행위 책임적인 구성입니다. 불법행위 책임적인 구성인데, 요거는 결국은 뭐 결함 제조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결함 제조물의 유통으로 인해서 최종 소비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그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가지고 제조자를 상대로 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할 것인데, 어쨌든 그 불법행위 책임,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의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조자에 대해 가지고 제조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어떤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조자의 어떤 고의과실을 입증한다는 거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법행위 책임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 입증과 관련된 여러 어려움들 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 법원도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이런 어떤 그 불법행위 책임에 입각하면서도 입증 책임이라는 부분을 그 피해자한테 이렇게 다 부담시키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가해자한테 이렇게 전가시키는 뭐 이런 어떤 사례들이 다소 발견된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그런 사례들 보면요. 뭐 실제로 우리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 주변에 있는 문구점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왕구들을 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판례상으로도 문제되는 사안들 보면은 주사기 같은 거 이렇게 파는 게 아이들이 주사기 같은 거, 실험용 주사기 뭐 이런 거 가지고 노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앞에 침이라고 하는 게 쉽게 탈착될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주사기 가지고 놀다가 또는 어떻게, 실험하다가 이렇게 다치는 경우, 이런 경우들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런 경우에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그 제조자를 상대로 해가지고는, 문방구 상대로 해가지고는 어떻습니까? 계약 책임, 물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문방구 입장에서도 고의 과실이 있다, 없다라고, 자기들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단지 인정받은 제품 우리가 사가지고 이렇게 다시 파는 거니까 문방구 주인을 상대로 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사안들이 문제됐었을 때 원래 주사기를 제조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데 그럴 때는 이제 고의과실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되는 게 이제 원칙이죠. 그런데 사실 그런 어떤 완고들이 유통됨에 있어 가지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최소한의 안전기준 같은 거는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안전기준 자체를 지킨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험용 주사기 등의 어떤 등에 있어 가지고는 실제로 어떤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정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정이다 보니까 당연히 주사기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주사기 제조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관련 법령 기준 다 이렇게 준수해가지고 만든 것이고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항변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어떤 규책 사유를 입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 법원이 입증 책임을 전환해가지고 가해자 입장에서 자신들이 어떤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어떤 그런 자료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다음에는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특히 농장 같은 데서 사용하는 사료 같은 거, 이 사료 같은 게 이제 품질이 저하돼 가지고 질 안 좋은 사료로 인해 가지고 이 농장에서의 가축들이 생산성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어떤 가금류들이 생산성이 떨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불법행위 책임에 기초해서 이렇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농장 주인이 사료 판 사람의 어떤 고의과실 이런 거 입증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에 있어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우리 법원이 종래에도 물건 자체를 제조한 사람에게 자신에게 어떤 과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못 진다. 반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한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책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불법행위 책임을 이렇게 기초로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어쨌든 종래에도 일종의 조작이겠죠. 기본 원칙에는 좀 반하는 어떤 그런 식인데 그런 법리들로 인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무과실 책임 또는 위험 책임의 일유형을 이렇게 도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전개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제조물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 이 제조물 책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책임의 내용입니다. 책임의 내용. 책임의 내용인데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요건들이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어쨌든 제조물이어야 되죠. 이 제조물이어야 되는데 통상 우리가 물건이다라고 할 때 동산, 부동산 다 이렇게 포함을 하게 되는데 이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의 제조물은 이건 동산만을 의미합니다. 동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또 어디까지를 동산으로 볼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은 어떤 전자적인 형태로 인터넷 등을 통해서 유통되는 어떤 이런 상품들도 꽤 있고 또 경우에 따른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이게 오락이다
또는 서비스다. 이런 식으로 보기 힘든 정도의 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최근에도 법원에서도 문제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을 어디까지로 이 동산을 할 것인가. 이런 점들이 여전히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제조물 책임법에서 문제가 되는 제조물은 동산만을 의미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함이, 이런 동산에 결함이 있어야 되겠죠. 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결함과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결함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면책 사유가 또 우리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부인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조물 책임법에서도 이런 어떤 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당연히 무과실 책임이다라고 해가지고, 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제조자 등에게 책임을 지우고는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유형의 면책 사유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 그건 당연한 거겠죠. 제조업자가 자기가 공급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유통을 시켰다. 그런 경우에 본인이 이 제조업자가 책임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발도상의 위험에 해당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제조자도 면책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또 면책 사유로서 제조물의 흠결이 제조물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어떤 그런 경우인 경우, 그런 경우에도 면책 사유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해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면책 사유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4가지 정도의 유형들이 우리 제조물 책임법에서도 제조자의 면책 가능성을 인정하는 그런 사례들이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조물 책임이 문제되었을 때 이 제조물 책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해가지고는 제조물 책임법에서 우리 민법 규정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와 유사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사람을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3년 내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조물이 공급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때에 제조물 책임, 그 기간 내에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단 이 신체에 누적되어서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 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이 면책특약, 당사자 간의 어떤 면책특약, 다시 말해서 제조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하는 그런 면책특약, 사실은 그런 면책특약이 반드시 무효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그런 면책특약은 무효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해서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어떤 재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제조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겠다라고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런 면책특약이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점도 주의할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제조물 책임이다라고 했을 때 앞에서 이렇게 열거했던 이런 결함이 있고, 또 면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면은 제조물 책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할 것인데,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책임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결함을 제공한 자들, 여러 가지 유형의 결함을 나열을 했었는데요. 이런 어떤 결함 발생과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조자 같은 경우 당연히 책임 주체가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준 제조자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OEM 방식으로 이렇게 그 물건을 갖다가 주문을 해가지고 상표 자체는 자기 걸로 이렇게 붙이는 이런 경우죠. 뭐 따라서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준 제조자도 제조물 책임에 있어서 책임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수입업자라든지 또는 그 제조물의 공급자도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관찰 의무 위반 등이 문제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에 있어 가지고는 당연히 책임의 주체로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이런 책임의 주체가 여러 명이다라고 할 때 이런 여러 명이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